그 노트 13강이 이래저래 정의가 좀 많이 나와서 음, 이거를 좀 빠르게 지나갈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서 진행을 하면은 조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좀 보면서 디스커션이 많이 나오면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이게 13강에서 막 엄청 심오한 내용을 다루는 것보다 약간 빌드업하는 느낌이 강해가지고 여기서 어디까지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될지 조금 불명확해서 그거를 좀 보면서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번 주에는 뭐 딱히 특별할 건 없었고요. 어, 이번에 연구하면서 계산할 일이 좀 있었는데 계산을 너무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긴 했습니다. GPT한테 시키면은 뚝딱뚝딱 잘 해주긴 하는데, 일단 먼저 손으로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좀 붙잡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간을 좀 썼고, 그 외에는 뭐 딱히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역시 약간 정답지가 옆에 있다는 거를 알고 하고 있었는데 좀 기분이 이상하네요. 네. 옛날 학창 시절 때 수학 문제 풀 때 답지 옆에 두고 푸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도 과제를 하는데 2, 3년 전만 해도 이런 틀 없이 어떻게 했지? 아무리 구글링을 했다 해도 참 고생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요새 기말 시즌이 되면서 과제들이 나와서 또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연구를 하려는데 제가 세웠던 어썸션이랑 메서드의 오브젝티브가 지금 안 맞는 걸 발견해서 좀 골머리 싸매고 있는 상태고요. 기대수 그 13강 노트 급하게 보고 왔습니다. 오늘도 디스커션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즘 계산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미적분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계산 연습하고 있고 이 문제가 안 풀릴 때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지? 이제 그런 나름대로 이제 루틴을 정해가지고 그런 훈련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확률론하고 연결하는 건 아직 조금 어렵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13강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게 저 토픽이 이렇게 딱 바뀌어서 그런지. 그리고 옛날에는 그냥 생각도 안 했었는데 선형대수를 조금 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연산하고 그 셋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해보고 또 이렇게 어떤 연산이 어떤 대상에선 되고 안 되고 그런 걸 또 생각을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와이프가 지금 여행을 가가지고 혼자 개도 보고 집도 치고 막 밥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정신이 없네요. 네, 이상입니다. 저도 이번 주는 살던 대로 살고 뭔가 특별한 거라면 개인적으로는 항상 스터디 끝날 때마다 씻고 그 냉장고를 부탁해 보면서 소감 남기는 게 원래 루틴이었는데 저번 주에 못 남긴 게 약간 계산을 하다가 그러니까 그냥 계산만 하고 뭔가 불편함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 뭔가 기계적으로 계산하고 있는 게 뭔가 수술에 이러려고 들어온 게 아니었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나서 현타가 왔어서 이번 주에 혼자 막 불편함을 남기려고 계산을 다시 봤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툭툭 막 나가지지가 않아서 다시 현타가 온 채로 여기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다음 이제 서브 스터디로서 이제 진행이 되게 됐는데 원래 하던 연희수 쪽 노트 계산이 그날 전까지는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정리해서.
저는 뭐 좀 공부하다가 음 특별한 이슈는 딱히 없었고요. 그 학술적으로는. 근데 최근에 금요일날 이제 사랑니를 빼서 좀 사랑니가 근데 제가 이제 매복 사랑니여가지고 양쪽을 다 빼야 되는데 왼쪽만 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안정무치하고 그랬었던 거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생각보다 사랑니 빼는 게 그렇게 요새 기술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별로 아프진 않더라고요. 한 30분 만에 끝났는데 그래서 어 좀 치아의 좀 소중함을 그래도 알 수 있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했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최근에 3주 동안은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게 슬램인데 거기에 미분이랑 미브라시가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뭐 그런 거 보고 있었는데 오늘 식상강 노트에 이 브라켓이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반갑기도 했는데 그걸 보면서 되게 뭐야 범죄 손을 말한다라는 걸 막연하게는 알고 있었는데 뭔가 크게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아 이게 완전히 연산이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추상대수 1, 2 원주 이렇게 들으면서 한2 중반쯤에 초중반쯤에 필드를 나갔던 것 같은데 이 13강에서는 한 번에 쭉쭉쭉 나가가지고 아 이렇게 빠르게 하는 게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최장건 선생님은 인터넷 연결이 안 좋으신 것 같아 보이네요. 네. 다시 연결되셨다.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노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기대수 노트를 봐서 꽤 재밌었는데요. 음, 네, 개인적으로는 이번 13강은 좀 뭐랄까, 아이고, 정의, 네, 정의의 폭격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거의 쉴 새 없이 정의가 막 나왔는데, 일단 좀 조금씩 빌드업이 되는 게 있어서 요거를 같이 좀 보면은, 어, 잠깐만요. 여기 어디 있지? 아, 네. 네. 여기는 일단, 알지브라 대수학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 13강에서 할 내용은 기본적으로 그룹, 링, 그리고 필드, 뭐, 벡터 스페이스, 뭐, 모듈,
알지브라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요런 순서로 진행될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다룰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요 강의랑 노트를 보기 전에 가끔 가끔 이런 용어들이 공부할 때 나와가지고 찾아봤었는데, 찾아볼 때마다 정말 뭔 소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찾아보면서 정리도 하고 이랬는데, 그냥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그렇게 큰 감흥은 없었는데, 어, 그래도 좀 한 번에 같이 모아놓고 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빌드업이 됐구나 정도는 좀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은 좋았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어,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나눠줘야 되는지에 대한 욕망은 사실 잘 뭔가 어디서 구분되면서 쓰이는 게 있으니까 구현이 됐을 텐데 정의가 됐을 텐데 그런 욕망은 사실 좀 잘 느끼지는 못했고요. 아마 기본적으로 제가 그동안 다뤘던 연산이나 아니면은 개념들이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구분이 나눠질 정도로 필요한 연산을 다루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좀 어렴풋이 생각만 해봤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지금까지 살면서 필요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되게 얄팍한 생각이 머리를 살짝 스쳐 지나가는데 어, 네, 일단 뭐 한번 좀 같이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네, 일단 좀 보면은 시작은 세마이 그룹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일단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집합이 하나가 필요하고,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집합 구성원들 간의 일종의 함수인데 그 연산자라고 부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셋이 하나가 주어져서 S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생긴 어 요렇게 할게요. 요렇게 생긴 연산자 혹은 함수 하나를 정의를 할 건데 어, 이거를 저희가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요게 요 S 원소들 X, Y, Z를 뽑아서 다음을 만족하면은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오퍼레이터라고 부르는데 어 어소시에이티브 로우를 만족하면 됩니다. 이렇게 결합 법칙이죠. 네, 요거가 이 어, 이렇게 나눠도 된다. 네, 요거를 이제 만족을 하면은 요 별표 연산자를 저희가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요 두 개를 같이 준 페어 셋과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을 같이 준 거를 저희가 세미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퍼레이터만 주어져도 안 되고, 셈만 주어져도 안 되고, 두 개가 같이 주어져야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연산자 오퍼레이터더라도 주어진 집합에 따라서 그게 세미 그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이제 모든 정의들이 비슷하게 동작을 하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좀 간단하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노트에서 주어진 예시는
다음과 같은 거를 볼 수 있는데, 자연수와 어셈. 요거는 이제 결합법칙이 동작을 하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자연수와 뺄셈은 결합법칙이 동작을 하지 않죠. 그래서 괄호의 어떤 부분을 먼저 연산하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셋을 이런 식으로 줘도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연산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을 곱셈으로 주게 되면은 이것도 세미그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하면은 다시 듯이 어떤 집합이 주어졌는지가 중요하고 그 집합이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해당하는 연산자가 어떤 게 주어졌는지에 따라서 세미그룹이 될지 안 될지가 동시에 결정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러니까 가장 밑바탕이 되는 어, 개념이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건을 하나씩 하나씩 좀 쌓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정의들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를 좀 보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잠시만요. 제가 색을 좀 다르게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게 네, 항등원과 모듈이라는 거를 저희가 볼 텐데 이번에는 세미 그룹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어소시에이티브 로가 만족을 하는 그런 연산자죠. 그때 어떤 이가 하나 집합 내에 존재를 해서 모든 원소에 대해서 요게를 만족하도록 하는 그런 이가 존재를 할 때 그 이를 아이덴티티라고 부르고 그 M과 집합과 연산 그런 항등원이 속해 있는 집합과 연산을 몰드라고 부릅니다. 모듈이라고 모노이드네요. 죄송합니다. 모듈이 아니라 모노이드네요. 네, 모노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어, 요거까지 하고 잠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가 유니크할 텐데 요거를 좀 간단하게 보면은 이가 유니크하지 않다고 완전 보면은 E1과 E2가 있다고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어, 그 정의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네. E1과 E2를 저희가 연산을 하면은
요렇게 하지 말고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A 하나와 E1을 연산하면은 이게 A가 나와야 되잖아요. 항등원 정의에 의해서. 그때 이제 저희가 그 요 A를 E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걸로부터 E2와 E1의 연산은 E2가 나와야 되고, 마찬가지로 요거를 바꿀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또 정의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데, 이때, E2의 관점으로 보면은 E1의 관점으로 보면은 E2가 항등원이기 때문에 얘는 또 E1이 나오게 됩니다. 얘네 둘이 같기 때문에 얘도 같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항등원은 항상 유니크하게 존재한다까지 살펴봤고요. 일단 저희 지금 딱 두 개 살펴봤는데 잠깐만 또 이게 계속 중첩이 돼가지고 엄청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잠깐 중간중간에 계속 좀 리마인드를 하면은 일단 저희 지금부터 그 알지브라에서 볼 거는 어떤 집합과 연산을 볼 것 같은데 그 집합과 연산에 아무런 규칙이 없는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집합과 그 연산의 바이너리 연산이라는 거를 먼저 기본으로 시작을 해서 바이너리 연산은 어소시에이티브 로가 동작을 하는 그거를 만족하는 연산을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을 만족하는 연산자와 그리고 집합을 주어졌을 때 그거를 이제 세미 그룹이라고 부르고요. 그 세미 그룹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항등원이 그 집합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그거를 모노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항등원은 유일하게 존재한다라는 거를 방금 살펴봤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해서 혹시 질문이나 아니면은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근데 이 항등원 아이덴티티가 노트에도 아이덴티티 오브 M이라고 적혀 있는데 뭔가 저한테 익숙한 건 덧셈의 항등원이라는 그러니까 연산에 대한 항등원이란 말이 저한테는 되게 익숙한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이게 사실 그 세미 그룹 M이랑 저 연산 스타 전체에 대한 걸로 정의를 정확히 그러니까 콜을 정확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냥 저렇게 그 집합에 대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게 너무 심플하게 쓰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음, 근데 여기는 제가 느낀 건 집합 일반인 이익이 아주 추상적인 레벨에서 집합이지 진짜 어떤 종류의 집합인가 그 이야기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행렬에서 아이덴티티 있잖아요. 다 0이 행렬에서 덧셈에 대한 아이덴티티는 다 0이 되겠네. 그리고 뭐 생각은 뭐 예, 그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러니까 그냥 그냥 음, 집합이다 그런 이야기만 하지 어떤 형태의 집합이다. 예를 들어 자연수 집합이다, 정수 집합이다. 그 차원까지는 아직 안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요 M이라는 게 여기서 그냥 그 아이덴티티 오브 M에서 M이 그냥 제가 느꼈을 때는 단순하게 그냥 집합 M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연산까지 합쳐진 그 음, 모노이드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아이덴티티 오브 M이라는 게그 집합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가지고 그렇게 이상하게 와닿습니다. 좀 정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쓰면은 요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저게 그냥 이제 위에서 정의를 했으니까 디펜드 됐다고 보고 딱 그냥 M이라고만 적으신 건가?
라는. 그 수강생 책 보면은 실제로 그룹을 써야 될 때 G랑 이제 그 어떤 연관인지 쓰는데 그냥 맥락에 따라서 그냥 다 그 생각하고 G로만 쓰고 끝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뭐다 그런 컨벤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 비디오 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던데 앞으로 지 쓸 때는 연산 포함되는 거니까 지만 쓰면 연산도 포함한 걸 알아라. 뭐 그런 이야기 했던 것 같아. 비디오에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홍성훈 선생님께서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의 정의에 어소시에이티브가 기본으로 들어있는 게 이상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인데 정의에 들어가나요? 아니지 않나요? 음, 그러니까 바이너리 집합과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 주어져 있고 SS에서 S 곱하기 S에서 S로 가는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 주어져 있고 그 오퍼레이션이 어소시에이티브 로를 만족할 때 세미 그룹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정의 자체에는 어소 어소시어티비티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일단 그렇게 읽히긴 합니다. 근데 또 보니까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 어소시에이티브를 포함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왜냐면 SS에서 하나씩 뽑으면 그게 S로 다시 들어오는데 그럼 그냥 S잖아요. 거기에다가 그거하고 그 결과값하고 다른 S 또 뽑으면 또 S로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자체가 어소시에이티브를 포함을 해야 말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그 집합 어, 같은 연산 보면은 어소시에이티브 로가 안 돼서 어, 그래요. 네, 그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긴 할 때 집합 그 곱셈을 생각을 하면은 어 아마 되나? 어, 아, 잠깐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이 후반 중간쯤에 예시로 들어주셨던 게 이브라켓이 있었는데 그것도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긴 한데 그것도 이 결합 법칙을 만족하지 않아가지고 뭔가 이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랑 이 어소시에이티비티는 뭔가 좀 별개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어, 노트에 나오긴 합니다. 네 브라켓이 어소시에이티브 로를 만족하지 않는다.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자체는 그 요거를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어, 약간 파워셋 같은 거에서 원래 셋으로 매핑을 해주는 그런 펑션을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위키를 찾아봤는데 뭐 일단 정의상 그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중에 어소시에이티브 로를 만족하는 그 오퍼레이션이랑 그다음에 이제 집합을 가지고 저희는 세미 그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괜찮으신 것 같으니까 어, 그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룹은 여건이 존재하는 모노이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포멀한 정의를 노트에 맞춰서 써보면은 어, 일단 여기를 먼저 쓰고 요거를 보면은 어, 모든 G의 원소를 아무거나 하나 뽑아서 그거에 대응되는 어떤 Y가 하나 존재하는데 두 개를 연산을 했을 때 항등원이 나오도록 하는 여건이죠. 여건의 존재를 모든 원소들이 가지고 있을 때 그거를 그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 또 나오는 게 잠시만요. 여기서 보면은 네. 어, 헷갈리지 않게 기호를 A랑 X로 썼습니다. 시대? 아, 이거 요 표기 말고 그런 여건의 존재는 유일하다라는 게 앞에서 저희 항등원에서 봐서 봤던 거랑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또 증명을 간단하게 좀 보면은 어, 동일하게 시작합니다. 유니크하지 않다고 하면은 그런 X1과 X2가 하나 존재를 하는데 이런 게 존재할 수 있죠. 아, 이제 AX 이렇게 되는 그런 X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 네.
그러면은 요걸 이제 보일 때 시작을 여기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A X1 이랑 A X2는 항등원으로 갔습니다. 여기 양변에 어, 잠시만요. 이거를 A를 이렇게 쓰지 말고 X1 A, X2 A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양변에 B를 연산을 해주면은 어,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어, 그룹 연산은 어소시에이티브 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음,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요 B를 뭐 X1이든 X2든 아무거나 하나 넣어주면은 그게 바로 그냥 X1은 X2는 뭐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B를 뭐 X1 네. 좀 증명이 조금 깔끔하진 않게 됐는데 어, 조금 다시 정리를 하면은 시작은 X1과 A1, 아니, X1과 A, X2와 A는 이제 연산을 하면은 정의에 의해서 항등원이 나와야 되고요. 거기서 이제 새로운 연산자를 새로운 원소를 하나 연산을 하면은 두 번째 줄 같이 되고 어소시에이티브 로에 따라서 괄호를 바꾸면은 세 번째 줄처럼 됩니다. 이때 B를 X1이든 X2든 둘 중에 하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은 A 연산 B는 이제 항등원이 나와야 돼서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X1과 X2가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하나가 더 나오는데 그룹에서 조금 확장된 어, 커뮤테이티브 그룹이라고 하는 혹은 아벨리안 그룹이라고 많이 쓰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룹이 주어졌을 때 어, 연산자가 의- 교환이 가능하면 됩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에 그거를 아벨리안 그룹 혹은 커뮤테이티브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네, 일단 여기서 잠깐 멈추고 여기까지 네, 혹시
코멘트나 질문 뭐 있으시면은. 근데 결국 그 어소시에이티브 룰이 뭔가 맥락에서 등장하는 게 이 지금 보면 그 유니크니스 증명할 때 다 썼잖아요. 그 어소시에이티브 룰이. 그래서 그 맥락 때문에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중에서도 어소시에이티브 룰을 쓰는 그런 이 지금 맥락에서 그런 관점에서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중에서 이제 어소시에이트 룰을 만족하는 그런 걸 정의를 해두고 고려를 하고 시작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냥 들었습니다. 네. 그거를 안 쓰고 증명 할 수 있으려나요? 모르겠어요. 증명이 요거밖에 떠오른 게 없어가지고. 혹시 아시는 분 아, 있으시면은. 네, 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줬던 게, 이 계속 이 결합 법칙을 쓰는 이유가 결합 법칙 없이는 뭔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뭘 할 수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질문하면 항상 뭐 결합 법칙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기에 결합 법칙은 그냥 기본적인 뭐 성질로 가져가자.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러면은, 네, 말씀하세요. 네네. 그래서 저도 뭐 지금 유니크네스 쓸 때도 이거 결합업체 없이는 이게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해보진 않았는데 일단 그런 관점에서 중요한 성질이구나 그런 정도를 좀 생각만 해봤습니다. 아까 김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리 브라켓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리 브라켓을 잘 몰라가지고 어떤 성질이나 뭐가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혹시 그 뭔가 연산이 좀 불편하거나 안 되는 것들이 좀 있나요? 다른 연산에 비해서? 어, 저도 이 브라켓을 정확히 아는 게 아닌데, 이 브라켓 자체가 그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인 것 같긴 한데, 그 둘 사이에 언커뮤트한 정도를 측정을 하는 용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애초에 이게 그 교환 법칙을 만족하지 않는, 결합 법칙이구나. 뭐 아무튼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게 그 회전 행렬에 쓰이는 회전 행렬 같은 경우에는 교환 법칙을 만족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회전 행렬들이 서로 얼마나 교환 법칙을 성립하지 않는지 그런 거를 측정할 때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결합 법칙도 만족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뭔가 유용하게 쓰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 회전 행렬들을 연산을 할 때 뭐 정확히 제대로 아는 건 아닌 것 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음, 지수 함수도 그렇게 연산자로 볼 수 있겠네요. 두 개를 가지고 파워로 보면 되니까. 음, 근데 저 결합 법칙을 만족하는 연산자는 자연스럽게 교환 법칙이 되는 걸까요? 그냥 문득 궁금함이. 그 행렬 곱이 안 되지 않나요? 가라법칙은 아, 되는 것 그러네요. 같은데. 네. 네. 그럼 일주일 기ven전이 다른.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지수 함수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수 연산은 항등원이 뭐지? 라는 생각을 잠깐 하고 있었습니다. 항등원이 1이 되나요? 2의 1승은 2, 1의 2승은 1.
항등원이 안 되네요. 이게 영승이 항동환. 아, 그거는 지수곡이 아니라 그냥 지수를 거스르나. 어, 항등원이 없는 것 같은데요? A의 2승, 2의 A승이 돼야 되고, 그게 A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2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음, 음, 음. 음. 어, 어, 네. 뭔가 좀 처음부터 잘 안 되는 게 생기는 것 같은데, 그게 결합법칙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음, 근데 또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상등원이 있지 않나요? 그냥 아이덴티티. 네, 근데 그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그냥 교환법칙이 성립 안할 뿐이지 결합법칙 자체는 그쵸, 현재로. 그쵸. 아, 그쵸, 그쵸, 그쵸. 어, 근데 그 황등원 자체를 정의할 때 결합법칙이 애초에 나오지를 않으니까 뭔가 결합법칙이나 여기 지수함수에서 황등원을 저희가 못 찾는 이유라면 조금 별개로 그냥 이 지수함수 이게 쓸모가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약간 드는 거 아닌가? 뭔가 이 2의 3승의 4승을 그냥 숫자로 풀면은 뭔가 지수가 두 번 올라가는 건데 제가 뭘 하면서 그런 거를 본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굉장히 되게 어려운. 그 타워 펑션 같은 게 그런 거 아닌가요?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은 되는데, 뭐 그룹이나 뭐 세미그룹 뭐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없는 그런 오퍼레이션 아닐까요? 그냥 네, 잘 그, 모르겠습니다. 이게 요런 그 구조들이 뭔가 좀 차별되는 특징이나 이런 게 좀 잘 와닿으면은 뭔가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저는 딱히 뭔가 이렇게 와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경우들이 전부 다 만족하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특정 지어서 예시를 들거나 이런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만족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그룹을 만족하지 않는 뭐 그런 집합이랑 연산자를 가져올 수는 있는데 그게 그룹을 만족하는 거에 대비 뭔가 차이가 나는지, 그러니까 뭐 구조적으로 뭔가 다르다던가 아니면 뭐 이런 직관이나 이미지가 좀 떠오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로 넘어가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그룹이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룹을 이제 네, 조금 확장한 게 이제 ring이라는 게 되는데 링은 연산자를 두 개를 가지고 정의를 합니다. 또 요거는 또 좀 재밌었는데 재밌다고 살짝 재밌다고 느껴졌던 포인트가 연산자 두 개를 가지고 오는데 그 가지고 온 거에 대해서 이제 덧셈 연산자 자체는 아벨리안 그룹으로 놓고 곱셈 연산자 자체는 세미 그룹으로 놓고 약간 저희 앞에서 정의한 거는 집합이랑 연산자 두 개의 페어에 관한 관계를 가지고 정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연산자를 더 가져와도 어, 그 세 개의 페어, 뭐 네 개의 페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각각 두 개씩 어, 정의가 되는 게 따로 어, 동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신기했어요. 어, 네, 요거를 조금 포멀하게 쓰면은 ring이라고 하는데 덧셈에 대해서는 아벨리안 그룹이 돼야 되고 곱셈에 대해서는 세미 그룹만 되면 됩니다. 그리고 덧셈과 곱셈 모두 요 두 개는 컴패터블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 분배 법칙이 만족을 하면 됩니다. 네.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 조금 곱씹어 보면은 아벨리안 그룹이라는 거는 세미 그룹 일단 세미 그룹은 어소시에이티브 로가 만족을 하는 거가 세미 그룹이고 가장 밑바닥이 되는 거고 아벨리안 그룹은 이제 어소시에이티브 로도 돼야 되고 상등원도 존재해야 되고 역원도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교환 법칙도 가능한 커뮤테이티브 로도 만족하는 게 이제 아벨리안 그룹인데 덧셈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아는 연산이 거의 가능한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이제 보장을 해주고 근데 반대로 세미 그룹 곱셈에 대해서는 다 안 되고 어 이제 어소시에이티브 로만 가능한 경우를 ring이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곱셈에 대해서는 역언도 일단 항등원도 없고 역언도 없고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경우까지 어, ring이라고 합니다. 어, 그 부분은 저도 조금 헷갈립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가 아는 그 선생님이 굳이 그 실수해서 정의한 그런 거는 아니어도 뭐 그냥 포기를 그렇게 하는 걸 제가 알고 아마 그 덧셈 저희가 아는 그 덧셈 성질이랑 비슷하고 곱셈 성질이랑 비슷해서 그렇게 부른 게 아닐까요? 일단 그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인 거는 확실하고 그거에 대한 특별한 정의는 주어지지 않았고 대신 조건들이 만족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네 근데 아마 저희가 생각하는 덧셈이 이런 조건들을 모두 만족을 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곱셈이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하고 그리고 링이라는 거를 쓸 때 아마 저희가 기대하는 덧셈과 곱셈처럼 동작하는 거를 링에서 좀 기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어디션이랑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명명을 하는 게 아닌가.
꼭 그거일 필요는 없지만, 네. 그 다음에 필드가 나옵니다. 필드는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정의를 보면은 링 자체는 곱셈에 대해서는 되게 조건이 좀 널널하다고 해야 될까? 네. 만족해야 되는 게 사실 세미그룹이면 어소시에이티브로만 만족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필드는 곱셈에 대해서도 아벨리안 그룹처럼 끝까지 확장을 한 게 필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0을 뺀 거는 곱셈에 대한 여건이 이제 A분의 1이 되는데, 그 A분의 1에서 A에 0이 들어가는 경우는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를 시켜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0을 제외하는 게, 네,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저 영이 그 링에서 저 아벨리안 그룹 그, 그 어디션 구조에 대한 아벨리안 그룹 거기서의 항등원을 말하는 게 맞나요? 어, 개념을 확장하면은 그렇게 될 것 같아 보이는데, 어, 일단 그쵸. 여기서 빼준 거는 네, 맞죠. 곱셈의 항등원이, 저희가 아는 곱셈의 항등원이 0이기 때문에, 그 0을 빼줬는데, 그 0이, 어, 사실 여기서 저희가 필드 집합이라고 쓰고 있는 F가 뭐 정수, 실수라는 그런 조건이 없고 그냥 일반 집합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거를 감안을 했을 때, 다른 여러 집합들도 포함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걔네들이 필드가 됐을 때 거기서 빼주는 요 0이 곱셈의 여건을 빼주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0만 빼주는 건지 지금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0을 빼는 거는 그 덧셈의 한등원인 영어를 빼는 걸로. 그쵸. 네, 그쵸, 그쵸. 덧셈의 한등원이요. 네. 네네. 그, 덧, 그러면은 덧셈의 한등원인 0을 빼주는 게, 저희가 아는 그 덧셈의 0을 빼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근데 필드로 가면은 또 덧셈이랑 곱셈이랑, 이게 어차피 같은 셋에 있어가지고 덧셈의 한등원을 뺀다는 거라고 해도 어차피 그냥 아래서 0 빼는 거는 그러니까 항등원을 덧셈의 항등원을 빼는 것도 결국에는 아래서 원수 하나 빼는 거랑 똑같아가지고 다를 게 없어서 같은 셋 안에서만 밀어주는 거라서 문제가 될 거는 전혀 없고 만약에 그러면 집합이라고 하면은 0집합, 공집합을 빼주는 건가요? 0이?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명집합이 공집합이야? MT셋? 네. MT셋이 만약에 항등원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빼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떤 집합이 어떤 연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그걸로 필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덧셈으로 정의한 그 플러스로 정의한 그거의 항등원을 빼준 거가 이제 고셈에서 커뮤테이티브로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요거여야 되네요.
엄밀하게 네, 쓰면은. 네, 아마 맞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영은 항등원이 유일한가요? 곱셈에 대해서? 네, 그거 유일성 아까 증명한 걸로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냥 항등원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0에 대해서는 아무거나 넣어도 다 항등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래서 없애나? 그냥 그런 생각이 좀. 어, 덧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는 그 덧셈 곱셈에 대해서. 연산자에 대해서, 네, 네. 0이 되고, 곱셈의 항등호는 1, 2 곱셈의 아, 항등호입니다. 저희가 1이죠. 아는, 네, 그래서 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어, 그, 그쵸. 네네. 제가 알기로는 이 표현이라는 게 저희가 가칭 연산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그 상황을 약간 추상화한 거라서 저희가 나누기 할 때는 0을 나누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눈다는 게 애초에 곱셈에 영원을 하는 게 나누기니까 그래서 이제 0을 빼는 게 필드에선 좀 자연스럽게 되는 거라고 저는 옛날에는 그렇게 그, 그니- 집합으로 확장을 해도 약간 좀 대응이 되는 게 공집합의 인버스가 좀 이상하게 그러니까 정의가 없죠. 그래가지고, 예, 빠지는 게 좀 자연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아는 선에서, 어, 자연스러운 거지. 이게 크게 다른 것까지 좀 더 다른 개념들까지 확장이 됐을 때도 모두 적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말씀해 네, 주신 것, 네네. 네네. 아, 네, 말씀해 그러니까 주세요. 지금 그 플러스에 대한 항등원을 지금 빼준 건데 어쨌든 지금 정리된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 실수 그걸로 생각하면은 실수 덧셈 곱셈을 생각하면은 그 0으로는 1을 못 만드니까 그래서 그 여건을 0에 대한 여건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 정의를 만족하게 하려고 이거를 일단 빼준 것 같은데 뭐 그런 정도로만 일단 지금 이해해도 괜찮으려나요? 네, 지금 저희 논의가 된 게. 일단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0에 대해서는 유일하지 않은 게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어, 곱셈에 대한 항등원. 저 제가 말했던 게 저거였습니다. 황금 네. 저랑 똑같은 생각. 아, 네네. 네, 모든 원소에 대해서 그 연산을 했을 때 그 밸류가 그대로 나와야, 밸류가 아니라 그 원소가 그대로 나와야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또 그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유일하지 않다는 게 보면 유, 곱셈에 유, 대한 항등원은 이 세미그룹이라서 항등원은 무조건 됩니다. 그, 그러니까 아, 0에다가 다 뭐 1, 2, 3 이런 게 곱해도 아, 0이 된다 이건 맞는데 그러니까 음, 1만 다른 모든 그 원소들이랑 곱했을 때 그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니까 1만 항등원이고 나머지는 항등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0은 그냥 이제 그 친구의 특성에 의해서 그냥 0으로 항상 나오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항등원은 1이 유일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덧셈의 항등원에 대한 뭔가 좀, 특성 같은 걸까요?
애초에 이 필드를 볼때 이 곱셈에서는 0에 대한 한등원을 아예 생각을 안 해요. 저희가 생각할 때 0을 빼고 생각을 해서 네네. 저런 문제들 때문에 빠지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래서 아예 빼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개인적인 감상은, 엄청 헷갈립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보니까 그 나중에 나올 벡터 스페이스는 조건이 엄청 많이 붙잖아요. 근데 참 걔는 뭐라 해야 되지? 쓰기 편하게 만들어져 있는 공간이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좋은 친구다. 네, 매우 저희한테 좋은 유익한 친구다. 이게 그 드는 생각이 과연 이런 앱스트랙한 정보를 먼저 디파인하고 빌드업을 해서 벡터 스페이스를 만든 것 같진 않고 벡터 스페이스 같은 거를 먼저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원하는 특성을 이제 특성대로 쓰고 있다가 이게 당연하진 않는 거구나라는 거를 알고 하나씩 빼면서 정의를 한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정의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의된 순서가 어, 지금 저희가 공부한 순서가 아니라 반대 과정으로 된 게 아닐까라는 약간 어, 망상이 좀 드네요. 저도 그런 것 같다 생각해 드는 게 좀 이 순서 흐름 자체가 좀 직관적으로 이지는 않아서 좀 자기적인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기적인 네, 그런 느낌이 확 듭니다. 약간 해놓고 이거는 자명하지 않은 건데라는 그런 지점들이 발견될 때마다 하나씩 나온 게 아닌가. 수상에서 수업을 들었었을 때 수상대 수학 처음에 들으면 교수님이 이걸 배우는 거는 오차 분정식이 뭐 해가 없는 거를 알기 위해서 이걸 배우는 거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것만 배우고 끝나버려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디다 쓴다는 거지? 라는 의문이 저는 그 1을 듣고 나서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었거든요. 어디에도 쓸 데가 없어가지고 그 혹시 배우시고 나서 그 뒤로 등장 안 했나요? 그 뭐 뭐 사실 다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뭐 링그룹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쓰이니까 그 정도만 그룹이구나 이 정도만 이제 이해하고 있지 그 외에는 저는 한 번도 겪어본 적 없고 수술 들어와서 이제 이 추상대 수학에서 퍼스트 아이소모피즘 이어럼이라고 있는데 그 1차 종양정리 막 이런 거가 제일 종양정리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좀 최내지 선생님께서 되게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수술해서 그 수학 공부 끝나고 처음으로 그 부분을 추상대 수학을 처음 다시 듣고 그 외에는 한 번도 못 듣고 약간 그 스캡티컬한 눈을 가지고 보면은 어 용어가 등장하긴 했거든요. 저도 공부할 때 이제 뭐 주어진 그룹에 대해서 아니면 주어진 필드에 대해서 이런 게 나오긴 했는데 이거를 그냥 그렇다고 하고 넘어가도 사실 큰 문제가 없었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주어진 집합과 연산이 필드이냐 혹은 링이냐를 저희가 구분해야 되는 게 필요한가라는 거는 살짝 좀, 네, 조금 스cepti컬합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할 텐데, 제가 지금까지는 아직 보지 못, 약간 식견이 부족해서 보지 못한 게 맞을 텐데, 일단, 그, 그렇네요. 네. 뭔가 뭐, 모드 뭐 가지고 많이 노시던데, 예. 그, 모드요? 나머지, 왜, 뭐 3을 2로 나누면 1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 1을 출력하는 함수를 생각하면 하고, 막 그거랑, 그다음에 그 도메인을 그러니까 자연수 이런 식으로 잡는 게 아니라 0, 1 잡고 그 원소를 0, 1 있는 경우만 잡고 0, 1, 2, 3 뭐 그 정도만 잡고 모드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서 뭐 이게 군인지 뭐 이런 식으로 막 트레이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뭐죠? 그 계산을 위한 대수학이었나요? 뭐 그 수업에서 첫 단계 때. 그래서 그 도메인을 어떻게 도메인이라 그래야 되는지 뭐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 연산뿐만이 아니라 연산의 대상이 되는 그 집합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도 되게 많이 바뀌니까 네. 꼭 실수 다 넣을 필요도 없고 뭐 자연수 몇 개만 넣어볼 수 있고 막 거기서 뭐 모드 정리하고 하면은 막 이상한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슬쩍 이렇게 봐도. 네.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기 옆 스터디 구경하면서. 네. 그리고 뭔가 저는 뭐지? 이거 볼 때 이거를 만약에 어떤 아까 그 모드처럼 그 뭔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연상과 집합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거 만약에 그 대상이 링이다. 만약 그 대상이 필드다. 이러면은 약간 뭐가 따라 나오는지 그런 거를 좀 보면은 뭔가 모티베이션이 생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살짝 드는 생각은, 이후로 다루는 과정이, 리니어 알지브라다 보니까 좋은 대상에 대해서 다룰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 지금 저희가 정의한 내용들이 아마 한동안 좀 잘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야지 뭔가 좀 봤을 때 이렇게 직관적으로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연상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정의를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놓고, 나올 때마다 돌아가서 좀 약간 되새겨보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정리를 좀 해보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모듈이라는 게 나옵니다. 네. 모듈은 네, 이거는 조금, 네, 일단 기본의 ring이랑 셋 하나를 가지고요. M을 이제 그 링 모듈이라고 부르는데, 네, 여기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링과 모듈에서 이제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연산자가
링과 모듈에서 M으로 가는 그런 연산자인데 이때 요 R을 보통 어, 스칼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을 좀 만족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덧셈에 대해서는 아벨리안 그룹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 요게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네, 요거 잠시만요. 요게 조금 네, 일단 계속 써보면은 요거를 만족을 해야 되고 네 번째로는 이제 링의 어, 항등원이죠. 그거가 M이랑 곱했을 때 M의 항등원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요거를 만족을 해야 되네요. 네. 어, 요 모듈은 정말 헷갈립니다. 어, 일단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은 링하고 M이라는 셋이 하나 존재를 해야 되고, 여기서 링은 저희 앞에서 정의한 그 링인데, 덧셈에 대해서는 아빌리안 그룹, 그리고 곱셈에 대해서는 세미 그룹을 만족하는 어, 그런 집합과 연산, 덧셈, 곱셈, 연산을 가지고 있는 거를 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링과 집합 M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하면은 M을 이제 R 모듈이라고 하는데 약간 주어진 링에 디펜드한 느낌이 좀 들고요. 거기서 이제 M은 일단 덧셈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곱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곱셈을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또 부릅니다. 느낌상 굳이 멀티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한 이유는 곱셈이 기존과 다르게 기존은 이제 뭐 파워셋에서 셋으로 가는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으면은 이번에는 R과 M의 셋에서 M으로 가는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구분 짓기 위해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R을 스칼라라고 하는데 다음 다섯 가지를 만족을 하면은 모듈이라고 합니다. 일단 덧셈에 대해서 아빌리안 그룹을 만족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해야 되는데 어, 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해야 되는데 각각에 대해서 성립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어, 조금 헷갈립니다. 네. 음, 네. 일단 아래 항등원에 대해서 M이랑 연산을 했을 때 M의 항등원이 나와야 된다라는 일단 얘기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5번은 associative 룰이 만족을 하면 되고요.
저번에 경우에는 저희 그냥 벡터 스페이스 생각하면은 앞에 스칼라 0 곱하면은 0벡터 나오는 그런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했어가지고 네. 좀 가는 건가요? 그 예시로 벡터 스페이스를 생각을 하면 조금 편하긴 하거든요. 저도. 네. 그래서 R을 뭐 실수라고 하고 M을 뭐 원소가 두 개 있는 2차원 벡터라고 하면은 조금 나머지가 좀 잘 맞아떨어지긴 합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확 와닿기도 하고요. 뭔가 저 스칼라곱이라는 것이 덧셈에 대한 항등원을 유지시켜줘야 된다는 그 어떤 개념이 좀 강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4번 조건이죠. 덕담의 항등원이 말을 잘 이해해. 그러니까 한 번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네, 0이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잖아요. 덧셈이라는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네. 네, 그러면은 그 R이 어떤 링이라고 했으니까 그 링에 부여된 덧셈이라는 그 오퍼레이션의 항등원을 스칼라 곱을 했을 때 저 M이라는 곳에 있는 덧셈에 대한 항등원으로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뭔가 저 덧셈에 대한 항등원을 원을 유지시켜줘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어떤 개념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냥 생각이 들어서 공유했습니다. 조금 공감이 가는 게 저희 M이 그 일반 멀티플리케이션으로 연산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연산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연산을 하고 나면은 R에서 하나 끄집어 오고 M에서 하나 끄집어 온 다음에 M으로 다시 매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덧셈이랑 곱셈이 같이 있는 예를 들어서 어, 이런 거를 하나 상정을 했을 때 이런 연산을 하나 상정을 했을 때 얘가 만약에 A가 아래에서 정의된 덧셈의 그 항등원이었으면은 이렇게 됐을 때 얘가 M에서 있는 항등원으로 바꿔주고 그거가 그러니까 요런 연산이 좀 잘 보존되게 해주기 위해서 4번 조건이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네, 정확히 맞습니다. 이 4번이 빠지게 되면은 A에 이제 0을 넣게 됐을 때 뭔가 항등원이 아닌 형태로 나올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뭔가 계산 구조상 좀 껄끄러워지는 것들이 발생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좀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어, 예시는 벡터 스페이스밖에 없고, 이거를 만족하지 않는 좋은 예시가 조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그러면은 저희 벡터 스페이스의 포멀한 정의를 좀 보고 어, 요거까지 보면은 마무리가 되거든요. 연산의 결과가 그 원래 있던 집합의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줄줄이 적긴 했는데 그 처음 문장으로 정의가 끝나긴 합니다. 그 아래 적은 거는 그 처음 적은 문장들을 좀 이렇게 헤쳐가지고 적은 조건들이고요. 처음 문장을 다시 보면은 어떤 필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필드에 대해서 F 모듈인 set V를 저희는 이제 벡터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저희 앞에서 본 모듈이랑 차이점을 하나 딱 보면 되는데, 그게 이제 모듈은 필드가 아니라 링을 가져오고요. 여기서는 이제 필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링이랑 필드의 차이점이 뭔지 또 어, 보면 되는데, 차이점은 그 덧셈에 대한 아빌리안 그룹은 같고, 곱셈에 대해서 아빌리안 그룹이 되면은 그거를 필드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좋은 성질들이 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스페이스를 벡터 스페이스라고 본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조금 감상을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어, V에 대한 조건이 생각보다 없다라는 게 조금 어, 감상이 약간 좀 그렇게 느껴집니다. 모든 그런 조건들은 사실 F에 붙어 있고 V는 아빌리안 그룹 덧셈에 대해서만 아빌리안 그룹을 만족을 하면 되고 그 외에는 사실 마땅한 조건이 없어 보입니다. 대신 어,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모듈에서도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약간 조금 클레버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뭔가 좋은 성질들은 가져가고 싶은데 제약 조건은 좀 없애주고 싶은 느낌이 드는데 그거를 좀 분리해가지고 좋은 성질은 링에서 가져오고 혹은 필드에서 가져오고 제약 조건은 이제 셋으로 좀 없애버린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셋으로 없애버렸다는 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건가요? 그, 이제 모듈에서 좀 보면은 M이라는 거는 사실 뭐 이게 세미 그룹이든 뭐 그룹이든 뭐 이런 거에 대한 조건이 없이 그냥 M은 어셋인데 단순히 덧셈에 대해서만 아빌리안 그룹만 만족하면 되고 그 외의 조건은 사실 M에 대해서는 부과된 게 없어 보입니다. 대신 여러 곱셈에 대한 조건, 좋은 조건들을 이제 그 곱셈을 일반적인 멀티플리케이션 M에서 M by M에서 M으로 가는 걸로 정의하는 대신 R by M에서 M으로 가는 걸로 정의를 함으로써 곱셈의 좋은 조건들은 이제 좀 R에서 가져온 게 아닌가. 약간 그런 네,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제가 든 느낌은 그 M에 대한 곱셈을 또 정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M by M에서 M으로 가는 그 곱셈을 하나를 새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제약 조건이 굳이 뭐 아벨리안 그룹이든 뭐 아니면은 일반적인 그룹이든 혹은 이분 그냥 일반적인 세미 그룹이든 이런 조건이 없어도 여전히 모듈을 만족을 하고 여전히 벡터 스페이스를 만족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도를 주고 대신 이제 다른 부분에서 그 약간 좀 좋은 구조적인 거를 메꿔준 게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사실 약간 느낌적인 느낌이라 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셔도 됩니다. 저는 뭔가 그냥 폭풍처럼 훅 지나가가지고 각각 뭐 하나씩 다 무슨 예시가 있고 무슨 계산이 있고 그런 걸 뜯어보려면 한참 또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또 벡터 스페이스 자체 되게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뭐 안에는 이렇게 좀 복잡한 정의들이 있었는지 오늘 처음 좀 자세히 봤던 것 같아서 재미있었고 근데 진짜 이 각각의 이 변천사들이 뭔가 있을 텐데 그냥 이렇게 뭔가 띡 나와 있기만 해가지고 솔직히 잘 공감은 아직은 잘 안 되네요. 각각 정의들은 뭐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겠는데 좀 아리까리합니다. 지금. 저는 이게 실수책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이 개념들을 외워보려고 했는데 포기했고요. 그냥 뭐 아이덴티티, 인버스, 뭐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다. 뭐 이런 개념 정도만 그냥 알고 있자.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거 써먹을 필요가 있을까 나한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 실수책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판례를 못 찾고 이해를 못 만들겠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유성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듈이랑 벡터 스페이스를 보면서 그 덧셈은 저희가 아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방정식을 쓴다고 했을 때, 뭐 x 더하기 x를 2x라고 부를 수 있고, 뭐 x 더하기 1.5x를 2.5x라고 부를 수 있고, 이렇게 해주는 거를 그런 성질을 이제 유지하도록 하는 어떤 구조라고 좀 생각이 됐는데, 왜 곱셈에 대해서는 그거 구멍을 뚫어놔서 좀 자유도를 주려고 했을까? 그게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곱셈이 더 이렇게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렬 A, B하고 BA 다르잖아요. 로그도 이렇게 곱셈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덧셈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다른 거하고 곱셈하고는 또 좀 뭔가 많이 다른 것 같긴 해요. 제약적으로. 내가 실수해서 덧셈을 먼저 정의를 하고, 그거로부터 이제 곱셈을 정의를 했었는데, 그렇게 나오는 곱셈에 대해서는 지금 모듈과 벡터 스페이스가 저 스칼라 곱이라는 것으로 커버를 했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엘레멘트끼리의 어떤 곱셈이라는 거는, 음,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도 뭔가 그 실수랑 어널러지가 딱히 좀 떠오르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셋에 있는 엘레멘트들 간의 오퍼레이션이니까 뭔가 어, 이 셋의 고유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라고 하기엔 그 예를 들어서 다항식 공간이라고 했을 때 x1차랑 x2차를 곱하면 자연스럽게 뭔가 x3승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벡터 공간만 해도 이제 벡터끼리 곱한다라고 했을 때 뭐 내적을 할 거냐 외적을 할 거냐 뭐 이런 선택지가 있잖아요. 곱셈에처럼 이제 생각하는 그런 연산들에서 그래서 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내적은 물론 실수가 나오긴 하지만 아무튼 저희가 곱셈을이라고 불러서 그렇지, 저희 옛날에 그 실수해서 정의하는 형태로 덧셈에서 확장된 개념의 곱셈은 사실 정의가 다 끝난 것 같고, 저희가 보는 벡터 스페이스에서의 곱셈이나 아니면은 다른 형태의 곱셈은 말만 곱셈이지 사실 정의가 조금 다르게 적용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합이나 혹은 저희가 바라보고 싶은 어떤 그 구조에 따라서 좀 정의할 수 있게끔 요거를 좀 열어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프로덕트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용했을 때는 뭔가 공통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묶어놨을 텐데, 그게 뭘 하고 싶을 때 프로덕트라는 말을 쓸까? 그게 좀, 네, 그게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덧셈에 곱하기가 들어가서 약간 프로덕트인 거 아닐까요? 어, 네? 그 곱하기가 들어가서 프로덕트라고 부르는 건 아닐까요? 왠지 그냥 왜냐면은 외적도 그렇고 내적도 그렇고 매트릭스 멀티 그 곱도 그렇고 곱하기가 들어가긴 하잖아요. 그 닭이 그래서 먼저냐 그런가라는 생각도 좀 달걀이 들고. 먼저냐. 근데 이게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왜 우리가 카테지언 프로덕트 표현 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곱한다는 게 아니라 양쪽에 하나씩 뽑아온다는 그 뜻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는 처음 해가지고 카테전 프로덕트 그런 용어들이 되게 어려웠어요. 뭘 곱한다는 거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읽어보면 곱한다는 뜻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가져온다는 뜻만 있는 거죠. 그래. 그 약간 덧셈에 대응되는 오퍼레이션으로 곱을 사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거 같거든요. 덧셈은 덧셈으로 너무 유니크한 특성이 있어서 덧셈으로 분류를 해놓고 덧셈 뺄셈은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나머지들은 전부 그냥 곱셈이다라고 퉁치는 거 같거든요. 다른 용어를 대입하기보다.
네, 일단 그래서 정의 폭격을 한번 하고, 예시는 조금 생략을 했는데요. 사실 노트에 나와 있는 예시들이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예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가지고, 네, 그 강의 영상에서도 그렇고 약간 취지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정의를,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정의를 해놓고, 나올 때마다 요거를 좀 참조시키려는 그런 뉘앙스가 좀 많이 느껴졌었습니다. 이거를 나올 때 하나씩 하나씩 정의를 하는 것보다는 좀, 그래도 연결성 있게 정의를 해놓고 나서 다시 보는 게 좀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굳이 큰, 뭐 되게 중요한 예시들을 따로 설명해 주시진 않은 걸로 보이고요. 대신 앞에, 이제 뒤에 나올 강의들에서 어, 맥락적으로 사용될 예시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약간 좀 추측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여기까지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사실 15강도 준비해 오긴 했는데, 15강을 보고 나서 보니, 14강이죠. 14강을 보고 나서 보니까, 어, 14강은 뒤에 증명을 안 하고 넘어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증명까지 한 세트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14강, 15강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어, 마무리를 하고, 사실 요 벡터 스페이스의 여기 정의 부분 리캡이 14강 앞부분도 살짝 포함하고 있어서 그걸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대수 이번 주차 노트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희 그 서브 스터디를 이제 시간을 정하면 될 것 같은데, 투표 결과, 잠시만요, 이걸 어디서? 네. 어, 일요일 아침 시간이 많은 분들이 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다들 괜찮으신가요?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 오전 9시입니다. 네, 그러면 다들 괜찮으신 것 같아서,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 오전 9시에,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건 또 개인적인 질문인데, 왜 그 우리 적분하고 확률론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계속 개선했잖아요. 그걸 하려면 기초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따라오기 힘든 것 같은데, 뭐, 지금 하는 걸 따라오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좀 뭘 봐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어떤 부분을 봐야 되나? 그, 뭐 질문이, 저희 저번 시간까지 계속 했었던 거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막 제가 이제 어려웠던 게 뭐냐면, 그냥 제 느낌에는 그래요. 확률 분포란 게 있고, 분포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딱 더한다, 뭐 이제 이런 걸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분포라는 개념도 저는 이제 본 게 뭐 노멀 디스트리뷰션밖에 없고, 이제 그래서 내가 그냥 값만 잡지 이렇게 못 따라오는 게 아닌가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건 갔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 되게 이제 막 힘들잖아요. 모르는데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으면 도움이 되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니면 이제 지금 하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뭐 분포랄지 뭐 그런 거 따로 공부해야 되는 게 있나? 이런 질문이 들어서 들은 겁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약간 확률 분포, 그러니까 통계적 용어에 너무 좀, 그, 네, 어, 웨이트를 많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내용을 까고 보면은 통계적인 내용은 거의 없고, 거의 미분 적분 계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통계적인 용어의 탈을 쓴
적분 계산으로 음, 지금 저희가 수행을 했었고, 그 맥락에서 봤을 때는 선생님께서 계속 하시던 그런 다른 스터디들이 아마 어, 매우 많이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단어에 초점을 맞추시기보다 그 식이나 계산 자체에 초점을 맞춰 보시면은 아마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실지 않을까.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적분 계산하는 걸로. 이렇게 네네네. 여러 다양한 형태의 적분 테크닉을 배운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네, 그냥 차 떼고 포 떼고 그냥 뭐 적분 계산하는데 특이한 적분 계산을 하고 그거에 이름이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은 네. 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시면은 나중에 아마 통계 쪽 관련된 거를 보실 일이 있으시면은 그거를 그 개념은 개념대로 따로 공부를 하게 되실 거고 그거에서 계산이 나왔을 때 이거 우리 했었던 건데라는 게 될 그 목적으로 아마 지금 요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오늘 수업도 마찬가지고 제일 힘든 게 그런 거예요. 막 모듈, 링, 필드 막 세미그룹 막 나왔잖아요. 근데 내용 까놓고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걸 갖다 어렵게 이야기한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거의 그거잖아요. 새가 엄청 많이 집합하고 했어. 연산하고 지금 뭐 그 이야기 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사실적으로 이런 사고에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 그 외우는 걸 잘 못하거든요. 그다음 너무 힘들어하고. 근데 이제 이게 수학은 이렇게 개념이 막 빌드업 돼 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연산 위에다가 세미그룹 만들고 그 위에 뭐 만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건 외우는 건 그냥 포기했어요. 그냥. 아, 뭐 연산하고 집합이 있어가지고 이런 걸 하는구나. 그냥 뭐 다른 층의 어떤 개념들이 있구나. 그냥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야지 아니면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그런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수학할 때. 그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그 약간 관심이 있는 대상의 필요성의 레벨이 여기까지 못 도달을 해가지고 이게 좀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정말 뭐 좋은 내용인 건 알겠는데 약간 그래서 뭐라는 느낌이 들고 그게 이제 좀 체감이 안 되다 보니까 암기도 약간 좀 외국어 암기하는 느낌이 들고 좀 더 장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어 나중에 미래에 뭐 언제가 됐든 필요한 상황이 오게 되면은 그때 아마 확 와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여기서는 그냥 이런 거를 봤었다 정도의 의의를 좀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면 좀 마음의 안심이 많이 되네요. 한번 봤었다, 그 정도. 안 그러면 못 따를 것 같아. 네, 그래서 저는 노트 그 옵시디언이라는 프로그램에 다 저장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네, 나중에 제 머리가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요 프로그램이 기억하는 네. 형태로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혹시 공유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거 신기하더라고요. 뭐 옵시디언이라는 거. 저 최근에 알았는데, 되게 옵시디언 받아봐야겠네. 막 홈페이지처럼 막 만들어서 이렇게 공유가 가능하더라고요. 그 노션 비슷한 그런 거 같던데. 네.